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가. 동양의 과학, 사주 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안녕하십니까. 논리로 푸는 사주학의 석하소재학입니다. 오늘은 벌써 9번째 시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린 이제 공부했죠. 구라는 의미는 뭡니까? 1부터 9까지 단단히 수가 마무리되는 수가 되죠. 9를 지나면서 10이 됩니다. 그래서 9와 10은 변화를 의미한 수가 되고,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상대적 개념으로 볼 때 9라는 것은 가장 큰 개념, 현실에서 가장 큰 개념이 되는 것이죠. 즉 9를 지나면서 10으로 가며 어떤 하나의 단위가 다른 단위로 변화가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저와 함께 이 9번째 강의까지를 같이 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9번째 강의가 지나면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상당히 지혜롭게 변하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9번째 강의에 대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양오행설은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음양오행설은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럼 못 믿을 거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음양오행설은 믿고 안 믿고 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이해하고 활용하는 학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동양학을 공부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사주학을 공부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신비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자, 오늘 신비주의를 버리자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양오행설은 믿는 것이 아니다. 음양오행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죠. 음양오행설을 통상 어떤 신비주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믿어버립니다. 통상 이 동양학을 공부했든 사주를 공부했든 아니면 그 역학, 점을 수학에 종사하는 분이든 누구든 간에 음양오행하면은 상당히 신비롭고 만사 모든 법칙에 이렇게 적용이 다 되는, 아무 때가 적용이 되는 그러한 요술 같은 법칙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그러한 사고를 버리고 정확히 냉정한 논리 체계로서 바라볼 수 있어야만이 우리의 학문의 반열로 올려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원리와 원칙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원리와 원칙. 원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그 법칙적인 그 이치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치들을 근거 있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일어날 때, 자, 이 사람이 밖으로 나갔다. 왜 나갔나? 그냥 나가다 주기적으로 조금만 있으면은 이 나가나 왠지는 모르지만 나간다는 자체는 하나의 원칙처럼 틀이 되는 것이죠. 반복되는 행위. 그러나 이 행위가 왜 나가나 보니까 이 사람이 화장실을 가더라. 물을 많이 먹어서 화장실을 가더라. 그 이유가 소변이 마렵기 때문에 나간다. 소변이 마렵기 때문에가 하나의 원리가 되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원칙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어떻게 꼭 해야 될, 그렇게 꼭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 어떤 법칙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반복되는 패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반복되는 패턴적 의미가 강하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루에 한 번씩 해는 뜨더라.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겨울에 추위가 지나면은 봄이 돌아오더라.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 그건 왜 그렇습니까? 즉 이유는 모르겠지만 대략 한 1년 정도, 즉 10개월에서 12개월이 되면 다시 봄이 오더라.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뭡니까? 지구의 공전으로 인해서 그 공전의 주기에 걸린 소요된 시간에 의해서 이렇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원리가 되는 거죠. 이유는 모르지만 지금부터 몇 시간이 또 있으면 어둠이 깔리더라. 그건 왜 그렇습니까?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지구상의 내 위치가 태양을 뒤로 안 보고 등을 들 때 우린 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원칙과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것은 뭡니까? 이 음양오행설. 이 음양오행설이라는 고전의 아주 큰 법칙 체계에 대해서, 목화토금수의 음양오행이 있고, 이 음양오행은 목화토금수는 각각 상생을 하고 상극을 하고 이러한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계절에 배속될 때는 사로 배속되고 4개로 배속되고 토는 중앙에 되더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까지 하나의 법칙으로서는 존재해왔죠. 고전의 어떤 근거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존재해왔지만 이거에 대한 이론들이, 논리, 그 과정들이 밝혀져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어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미신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이제까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한 건 뭡니까? 바로 이 음양오행설의 각종 법칙들이, 즉 목이 분출하는 기상이고 아니면 화가 이렇게 분산되는 기상이라는 것과 화는 금을 극한다는 이런 논리들을, 그리고 계절의 배속될 때는 목화 금수만 보이고 토는 보이지 않는다는 논리들을 바로 이론적으로 그 원리들을 통해서 밝힘으로써 그 이론을 증명해 나간 것이죠. 즉 음양오행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음양오행설이 잘못된 것처럼, 즉 중간에 설명되지 않는 논리들을 그 법칙 체제를 통해서 설명을 해 나감으로써 완벽한 논리 체계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럼 이 차이는 뭡니까? 자, 음양오행설의 원리는 모르지만 원칙은 존재했기 때문에 이 원칙은 정확하다는 것이 지금 나온 거죠. 이 정확한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고전의 그 선현들은, 아주 훌륭한 선현들은 아주 미래 예측, 이 반복되는 원칙의 틀로 인해서 우리는 미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겠습니다. 즉 인생사에는 반복되는 틀과 그다음 변화되는 틀이 있는데 이 반복되는 틀로 인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겠죠. 바로 이럴 것이 이 원칙이 반복되는 틀입니다. 원리는 모를지라도 정확한 오행의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선현들은 기가 막힐 정도로 훌륭한 예측들을 해왔고, 그런 것들은 우리 고사를 통해서 간간히 우리가 야사로 정사로 접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런 음양오행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논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원칙만이 아니고 그 원칙이 이루어지는 결과, 즉 과정, 이유, 원리들이 밝혀져야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확히. 그런데 아직까지 원리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원칙, 틀만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그 응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가는 겁니다. 바로 응용의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적중이 정확히 되면서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적중이 또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 즉 고전에 이 동양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요, 이 공부한 학자들이 왜 있던 술수학분에서 관심을 안 갖습니까? 혹은 약간 무시한 이유는 뭐냐? 바로 항상 똑같은 조건을 넣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어떨 때는 적중하다가 어떨 때는 적중하지 않는 형상 때문에 그들이 이걸 무시하는 형상이 되는 거고, 또한 완벽히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또 이걸 완전히 무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한 이런 논리를 위해서 어떤 예측을 했을 때 그 예측이 너무나 무섭게 적중할 때가 또한 많다는 것입니다. 즉 아예 적중을 안 해버리면 무시해버리는데 적중을 하니 무시도 못하겠고, 공부를 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항상 적중되는 것이 아니고 적중될 때도 있고 적중되지 않을 때도 있고, 즉 미래 예측이 빗나갈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늘을 탓하고 마음에 정화가 덜 돼 있니, 마음을 닫게 하느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어지는 형태로 됐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이 개념들을 봅시다. 이 법칙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법칙의 원리가 밝혀졌다 칠 때 이 원리란 자체도 하나의 논리 체계를 얘기하는데, 우리 논리와 비논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죠. 비논리 뭡니까? 논리적인 것은 어떠한 현상 하나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즉 우리가라는 개념 속에는 생략된 게 뭡니까? 현재 이 시대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 납득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과거는 아니고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의 보편타당한 가치 체계에서 과학이라는 어떤 잣대에서 밝혀진 논리 체계를 통해서 인정이 되는 것, 이것이 논리가 되는 것인 거고, 그거하고 전혀 무관한 것이 바로 비논리가 되는 것이죠. 자, 제가 나가다가 한 대 두드려 맞췄습니다. 누구한테 맞았습니다. 그 왜 때렸습니까? 할 때 내가 때리고 싶어서 하고 때렸다 치면 이거는 논리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냥 즉흥적으로 행동을 한 거죠. 근데 왜 때렸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네가 날 때려서, 그럼 때린 이유가 있죠. 이거 자체도 하나의 논리 체계가 되고 이치 체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논리와 비논리를 많이 구분을 하는데, 또 중요한 것은 논리도 아니고 비논리도 아니고 이 논리 같으면서도 논리가 아닌 유사논리라고 우리가 말해 봅시다. 유사논리. 바로 이 유사논리로 인해서 우리가 학문 체계에 혼돈을 많이 가져오는데요. 유사논리라는 건 뭡니까? 논리라고 얘기를 하고 논리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는 논리적이지 않은 것들. 지금 바로 우리 사주학 같은 경우는 원래는 논리 체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학문인데도 불구하고 이 논리와 비논리가 섞여 있어가지고 그 논리처럼 보이는 일종의 유사 논리처럼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미래 예측학을 얘기할 때 뭐라 하겠습니까? 점단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이렇게 사주학이 있다고 할 때 이 두 개의 가장 큰 구분이 뭡니까? 점술은 주역 같은 점의 개념은 뭡니까? 직관에 의한 거죠. 영감과 직관에 의한 것이고, 이것은 논리하고 무관한 것입니다. 반면에 사주학은
태양과 지구의 각도 차이, 공전과 자전으로 인한 어떤 변화 현상을 읽는 학문이기 때문에 원래는 논리적인 어떤 학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논리와 비논리가 섞여서 유사 논리로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 논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논리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이 많습니다. 자, 봅시다요. 우리 노래 중에서 뭐 있습니까? 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뭐 이렇게 나온 노래가 있죠. 그럼 뭡니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면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 그럼 바나나는 뭡니까? 기름은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 그 다음에 뭡니까? 비행기는 높으면 백두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연상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원숭이 엉덩이가 빨갛기 때문에 사과와 같다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빨간 거에 대한 유사점. 그리고 사과는 맛있다는 유사점과 바나나 맛있다는 게 동통 유사점입니다. 이렇게 논리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것이 3단 논법의 오류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나중에는 원숭이 엉덩이와 백두산이 동일시가 돼버립니다. 논리적인 것 같으면 논리적이지 않죠. 바로 이런 부분들인 거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자, 예를 들어 사과를 봅시다. 사과는 틀림없이 원숭이 엉덩이처럼 빨간 부분도 있고, 그다음 이렇게 동그란 어떤 공하고 연상시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맛있는 개념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아주 신개념도 이렇게 모가하고처럼 신개념도 연상시킬 수 있는 개념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나나하고 연결을 시킨다. 바나나는 무슨 맛은 있겠죠. 맛이 있고 또한 이거 친다면은 빨갛습니까? 빨갛지는 않거든요. 여기서는. 그럼 뭡니까? 대신 뭐 미끄럽다든가 또 이렇게 미끄러운 면도 있고 기른 면이 있기 때문에 기차라고 연상시킬 수도 있겠고, 이렇게 하나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것을 동등하게 비교한 것이 아니고 어떤 측면끼리 이렇게 엇대어 비교가 된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유사 논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유사 논리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예를 들면 우리 현실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수학적 논리라는 것은 하나 플러스 하나일 때 이것은 언제나 둘이 되는 것. 이것이 변하지 않는 수학적 논리가 되고 공리가 되고 진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얘기합니다. 선생님 변하는데요. 어떻게? 자, 물방울이 하나 있는데 물방울 하나와 물방울 두 개를 플러스 시키면 큰 물방울 하나로 변하면 이것은 1 플러스 1이 1 아닙니까? 그러면 이 논리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혹은 자, 여자하고 남자가 이렇게 결합이 되니까 하나씩 결합되는데 여기는 여자 플러스 남자, 그 다음에 뭡니까? 애기 해서 이건 3인데요. 1 플러스 1이. 그럼 이것도 논리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많이 써먹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라 이런 얘기로 많이 써먹습니다. 근데 고정관념을 너무 깨다 보니까 요즘은 깨트릴 고정관념도 없어요. 하도 깨트려가지고. 자, 봅시다. 그럼 너무 뭡니까? 자, 사과 하나를 딱 씨앗을 심었더니만 어떻습니까? 좀 있더니 한 걸음을 주고 하니까 사과가 100알이 열렸다. 그럼 뭡니까? 1 이퀄 100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네. 맞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만인을 먹여 살린다듯이.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논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잘 보면 엄연히 보면 어떻습니까? 물방울 하나 두 개 틀림없이 이것은 물방울 두 개가 아니고 물방울 하나가 됩니다. 그건 틀림없이 하나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행의 상생, 상극 말고 상무라는 걸 배운 적 있죠. 다시 복습. 상무가 뭡니까? 능멸할 못자, 모멸할 못자 이런 개념을 써서 원래 금극목, 목극토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금이 목을 극하는데 목이 거꾸로 강하면은 금이 오히려 극을 당한다. 이런 개념을 상무라고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무슨 설명을 했습니까? 예, 초기 조건, 절대 동일한 초기 조건 뭡니까? 동일 단위, 그 다음 동일 공간, 동일 시간, 이러한 초기 조건이 거기에는 생략이 돼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를 들어 뭐라 하겠습니까? 고양이하고 쥐를 비교할 때 우리 통상 고양이 앞에 쥐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적당한 고양이 한 마리와 우리가 통념의 쥐 한 마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애기 고양이 한 마리하고 건강한 쥐 100마리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이미 단위가 다르다는 비교를 하겠습니다. 즉 이것은 또 다른 변수가 개입된 것이죠. 즉 절대 조건이 아닌 겁니다. 바로 자 봅시다. 물론 물방울 하나, 물방울 두 개는 또 다른 변수가 개입되진 않았습니다. 물론 동일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때 생긴 물방울 하나는 이 물방울 애초에 하나일 때 이 물방울과 크기가 같습니까? 이미 크기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크기가.
그럼 이것은 이것과 동등한 하나와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즉 이것은 논리의 오류가 되는 것인 거고 좀 지나치면 말장난에 불과할 수 있는 개념인 겁니다.